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음력으로 9월 9일, 오늘은 중양절입니다. 중양절은 중국의 전통 명절인데요. 양수의 가장 큰 수인 구자가 겹치는 날이라고 해서 예로부터 중양 또는 중구라고 했습니다. 구자가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이기 때문에 건강, 장수를 상징한다고 여겼는데요. 그래서 노인들의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날을 경로절, 노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백선효위선, 100가지 선 중에서 효가 으뜸이다 라는 뜻인데요. 중양절인 오늘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정동원이 노래합니다. 효도합시다.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중양절이 중국에서는 4대 명절 중에 들어간다면서요? 네. 중양절은 중국에서는 그 어르신들의 날, 한국에서는 어버이날, 이런, 그러니까 어버이날보다는 약간 노인절. 네, 노인절이 아마 적합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조상님께 제사를 지낸다고도 하는데 어떻게들 하세요? 그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저는 북방보다는 남방의 문화가 좀 더 잘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양절 되면 정부에서, 그리고 중국은 이제 그 동사무소가 보통 가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도 사무실에서 그 지역에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을,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 이제 사람들 봤을 때 건강하고 잘 지내는 어르신들 모시고 같이 행사를 치르거든요. 그럼 그 행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들 중에서도 뭐 제일 최고령 어르신이 있는 거고, 또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 나이에 불구하면서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표창도 하고, 또 두 분이 집에 화목하게 가정을 잘 이룬 분들, 그런 분들 해서도 또 이제 그 뭐죠? 어떤 그 이전에 같으면 우리가 우하오家庭 같은 그런 느낌. 이 가정의 모든 것이 5개 방면이 다 좋다. 자식을 잘 키우고 본인도 건강하고 또 본인이 자기의 그 부모님을 잘 모셨다. 그래서 남방에서는 이제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또 조상의 묘소를 찾는 거예요. 어제도 그 제가 아는 분이 연세가 좀 많으시는데 돌아가실 곳까지 다 찾아난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실 곳이 자기 조상들이 있는 묘소. 그래서 그곳에 자기가 이제 들어갈 곳이다 이러면서 조상 묘소를 잘 다듬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뭐 추석 이때 벌초하잖아요. 중국도 이제 4월에 벌초하는데 중양절도 가서 이제 묘소를 한번 다듬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계시는 우리 중국 동포들은 어떠십니까? 비슷하게 아무래도 지내시겠죠? 한국에는 중국 동포 노인 덕보조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복지회관처럼. 근데 복지회관은 큰데 여기는 약간 한 20-30명 모이는 그런 그 노인 회관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잔치를 벌이는 거죠. 한국에서는 보통 경로당. 맞아요. 경로당. 경로당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날은 같이 뭐 맛있는 이제 전통 음식도 해 먹고 놀러 가는 그 분들도 계시고, 제가 한 번 중양절 때 한번 그 가봤는데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너무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부분들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한국에서는 중국과 조금 다르긴 하는데 주로 이제 모여서 즐겁게 흥이 나게 더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노인절이라고 하니까 건강하게 연세는 드셨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계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하면은 더욱더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런데 한국에 피로연이라는 이 그 행사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90세 이상 분들을 모셔서, 아마 이전엔 더 연세가 한 80세 이상인데 지금은
들어보니까 90세 이상 하면 너무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90세 이상의 피로연의 그 연이라니까 네. 앞에 이제 창을 차리고 뒤에 앉아 있을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95세를 올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완전 반가운 네. 소식이죠. 네. 뭐 중양절 떡도 따로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 한국은 그 중양절 떡 먹기 이거는 좀 어려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양절 되면 중양떡이란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양떡 먹기가 있고 또 높은 곳에 가서 멀리 내다보는 그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높은 곳에 가서 멀리 보기, 그다음 또 국화를 감상합니다. 그 국화들 워낙 국화가 예. 중국을 상징하는 맞습니다. 꽃이기 때문에. 또 국화가 쥐화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어떤 그 구하고는 약간 좀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가 봐요. 네. 그리고 국화주 마시기도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많이 마시는 거 아니라 연세 있으시니까 좀 네네네. 마셔보는. 그래서 그 행사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전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아직 70대 중반이라서 네. 사실 여기에 속하긴 좀 어렵긴 하는데 아마 앞으로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전통 이 명절 잘 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깜빡하고 계셨던 분들은 부모님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전화라도 한번 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에 나오다 보면 중양절을 그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음력으로 네, 특별히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음력으로 네. 될 때는 가끔 자기 생일도 음력으로 되면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양력으로 되는 건 괜찮은데 또 중국에 있으면 중국 사이트에서 막 중양절이나 네네. 아니면 백화점에서 행사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그렇겠네요. 모델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서 하는 모델을 네네네. TV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쪽 있는 분들은 금방 아는데 한국 있는 분들은 사실 모를 수가 있죠. 네. 자, 오늘 행복우체통엔 또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까요?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 최영철 씨 엄마의 한글책이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1968년 5월 19일 밤 자정이 넘었다. 몽릉시 하서향 모흥대대에 사는 우리 집은 불안한 기분 속에 잡혔다. 역사 반혁명 모자를 쓰고 반란파들이 투쟁을 받는 아버지께서 1시가 넘었으나 집에 오시지 않았다. 소송이도 엄마는 방에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오른손에 책 한 권이 쥐어 있었다. 엄마는 그 책을 나한테 넘기며 말씀하셨다. 이 책이 반란파들의 손에 들어가면은 나도 남조선 특무로 몰릴 수가 있으니까 쓰레기 무지에 갖다 버려라. 이 책은 엄마가 난생 처음으로 받은 우리글 교과서 한글책이다. 1953년 겨울에 촌정부에서 학교 문턱을 넘어보지 못한 40여 명 촌민이 문맹 퇴치를 위해 야간 학교를 세우고 한글을 가르쳤다. 그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엄마께서 그 야간 학교에서 난생 처음 받으신 교과서 한글책이다. 머리가 남보다 총명한 엄마는 남보다 빠르게 우리 글을 읽고 쓰셨다. 그래서인지 엄마는 한글책을 애지중지해 농괴 안에 넣고 보관하셨다. 엄마의 속생각을 읽은 나는 한 손에 한글책을 들고 한 손에 손전지를 들고 헛간 뒤로 갔다. 3일 전에 반란파들이 집 수색을 우려해 내가 애지중지한 고등학교 수리화 참고서와 아버지께서 애독하신 소설책 홍길동전, 심청전, 삼부 연의를 두꺼운 종이로 포장한 후 비닐로 여러 번 감싼 후 헛간 뒤에 반미터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파묻었다. 나는 이 책구러미를 파내서 포장을 풀고 엄마의 한글책을 넣고 재포장에 묻었다. 그 이튿날 오후에 반란파들이 와 집 수색을 했는데 증거물을 찾지 못하고 허탕쳤다. 1976년 10월에 문화대 혁명이 끝나자 나는 책구러미를 파내 엄마와 아버지의 책을 돌려드렸다. 그때 두 분께서 얼마나 반가워하시던지 지금도 눈앞에 선이 떠오른다. 1988년 7월에 할빈에 있는 나는 엄마의 병세가 위급하다는 형님이 전화를 받고 형님 집에 갔다. 내가 엄마의 옆에 앉자 엄마는 머리맡에 있는 작은 보따리를 가리키며 풀어보라고 했다. 풀어보니 첫눈에 안기는 것이 엄마의 한글책이었다. 3일 후 엄마는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작은 보따리를 안고 저 세상에 가셨다. 오늘도 엄마는 어릴 때 저 세상에 간 자식 5을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칠 것이다. 가, 갸, 거, 겨, 아, 야, 여. 엄마, 수고하세요. 네.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의 최영철 씨가 보내오셨던 엄마의 한글 책이었습니다. 문화 대혁명 시기에도 참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 최영철 씨의 부모님이나 최영철 씨나 다 비슷한 모습 아닐까요? 그렇죠. 문화 대혁명은 중국에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거의 동란이 10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시기는 지식인들이 제일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식인들은 책을 보고 그 책 중에서 어떤 문구가 좀 더 진보적이다. 그러면 벌써 이 타격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아마 최영철님 이 집안은 아버님이 소설책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시절에 소수민족도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아요. 특별히 이제 조선민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 북한이나 이제 그때는 우리가 북조선, 남조선이라 얘기하는데 나라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반대파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는 어떤 죄명을 그냥 씌우면 죄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러다 보면 남조는 특무다 이러면 그냥 특무가 되는 겁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나중에 이제 그 책을 보고 이전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 반대파들한테 이제 당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서 다시는 일어나는 안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가끔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편지를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문화 대혁명 시기에 너무 불이익을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없었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거든요. 문화대혁명 시기는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생들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이제 그 구호를 부르면서 그 학생들끼리도 싸우고,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막 중2 되는 애들이 사회에 대한 그 반감, 그거를 표출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는 이게 정치투쟁인데 젊은 친구들이 이용을 당한 거죠. 그래서 학교, 심지어 병원은 의사가 없는 거예요.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예. 엄마가 난생 처음으로 받으신 한글 책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잘못될 수 있으니까 갖다 버려라 하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것도 들었고 또 어떤 걸 들었는가 하면 사실 집집마다 족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화대혁명이라는 거는 구문화를 타도하자, 이게 구호였어요. 그러니까 족보도 구문화에 속하는 거예요. 많은 집에서 두려워가지고 최영철 씨는 굉장히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땅 밑에다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 많은 분들 태우거나 버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나중에 막 후회하죠. 근데 이제 정말 그 가족 문화나 어떤 걸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은 거의 다 땅 밑에다 그것도 깊게 파서 묻었겠죠. 반메트를 팠다잖아요. 우리 동포 분들이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당시에도 탄압을 받으면서도 노력을 하셨을까.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맞습니다. 사실 문화대혁명 전에 그 일본이 침략할 때도 보면 그 지역에 다 그 일본어 가르치는데 가만 조선말도 하고 하는 그 분들 보면 그분들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예. 금잔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엄마의 노래.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용정시 김현주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우리말을 아끼자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어 문자는 한 민족의 문화 받침돌이다. 그 독특한 형태 구조의 언어는 우리들이 전통적인 사유 방식과 갈라놓을 수 없다. 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높이 찬양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우리 언어는 동일한 문자와 발음에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끼다, 돈을 아끼다에서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사물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한다는 뜻이고, 시간을 아끼다는 규정된 시간 사이에 어떤 것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로부터 우리의 받침에 쓰이는 그 발음과 달리 다른 음을 내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문자 자체를 틀리게도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치, 우리의 발음은 가치로 되지만 쓸 때는 가치라고 쓴다. 또 먹이다라고 쓰고 우리는 읽을 때 먹이다라고 읽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먹이다라고 쓴다. 이와 같이 우리 언어는 간단하면서도 다중성을 띠고 있는 신비의 문화이다. 문자가 같고 발음이 같지만 그 사용되는 말마디에 따라 뜻이 달라지고 쓰이는 문장에 따라서 새로운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나는 조선족이다.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우리 민족 언어를 사랑하고 아끼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굉장히 김현주 학생 우리 언어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연구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소학교 6학년인데. 네,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네. 굉장히 그 짧은 글이지만 그렇죠. 명쾌하게 이 언어를 설명을 네.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처음에 학교 들어가서 배울 때 받침 공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받아쓰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 같이 하면 그냥 그 습관처럼 같이 이렇게 쓰는데 네, 그리고 또 가치라는 단어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띄어쓰기도 어렵고 맞아요. 그럼 받침도 하나는 괜찮은데 또 네. 받침 2개 했을 때는 더 헷갈리고 하니까 언어는 네. 사실 바로 읽고 하는 건 쉬운데 나중에 배우다 보면 이게 조선말도 사실 네. 쉬운 언어는 아닙니다. 그래 한적들을 보면 네. 타자는 빨리 해요. 그런데 막상 말하고 그다음 깊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할 예정입니다. 네. 뭐 이런 말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처럼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도 막상 쓰고 공부하려면은 힘들 때가 있는데 네. 아무리 우리가 배웠으니까 한글이 쉽다고 하지만 다른 한족들이 배울 때는 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표현이 풍부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그건 그냥 정말 인정합니다. 빨간색인데 중국어로 보내면 그냥 빨간색이거든요. 네. 근데 시뻘겋다, 새빨갛다, 뭐 네. 이렇게 볼구죽죽하다. 맞아요. 뭐 발그스름하다. 근데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설명하려면 너무 네네네. 어려워요. 실제로 우리가 빨간색도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다른 언어도 뭐 물론 잘 묘사하기 쉽지는 않는데 조선말은 정말 생동감 있게 묘사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그 학교에서 요즘에
우리말을 제2 외국어처럼 가르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한계 이제 그 이 아이의 그 글에도 그 나오잖아요. 언어 문자는 한 민족이 문화 받침돌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언어를 모르면 그 문화를 알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중국이란 사회에 살다 보니까 소수민족들은 자기 있는 지역에서 지역 학교에서 다녀야만 자기 문화를 알 수 있는데 네. 그것마저 이제 중국어로 대체하니까 이 소수민족 문화가 너무 희석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에 부모님들은 나는 우리 애를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대환경이 네. 따라 안 주니까 그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아마 우리 말과 글을 지켜가기 위해서 가정에서 그 공부를 맞아요. 가르치시는 부모님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저희 같아요. 지금 그 우리 남동생 둘째가 이제 2살이에요. 네. 근데 중국말을 너무 잘하는데 조선말을 못해요. 중국 유치원 보냈더니 네. 그래서 우리가 논의를 해가지고 지금은 한 조선 유치원이 좀 멀긴 하는데 예. 그 우리 그 올케가 이제 힘들지만 차로 아침마다 애를 데려다주고 또 다시 데려다 오고 옛날엔 집 앞에 있을 땐 우리 어머니가 그냥 왔다 갔다 네네네. 하면 훨씬 편안하거든요. 근데 민족 오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간지 며칠 안 되는데 네. 이제 좀 지나서 한번 얘기 들어봐야 되죠. 얼마나 조선말 배웠는지. 네. 아무래도 이렇게 공부하면은 두 언어를 전부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점도 정말 많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점 많은 게 저도 이제 한국말하고 중국말 하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중국말로도 볼 수 있고 한국말로도 네. 볼 수 있고 또 나라 두 다른 사이트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민족이라면 될 수 있으면 이중언어를 하는 게 낫지 않나. 네. 네. 여기 와서도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네. 따라가기 힘들어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중국어도 워낙 잘하는 데다가 한국말도 거의 한국인 친구들 수준 정도로 잘하는 친구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이 나중에 졸업할 때 아니면 대학교 가게 되면 선택권이 훨씬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이중언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꼭 조선 민족뿐만 아니라 네.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소수민족도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민족도 자기의 문화를 잘 알려고 자기 언어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네. 가끔 한국에 와 계신 동포분들 중에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중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사실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돼요. 네. 그 두 개 다 못하는 것 같지만 두 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못한다는 이유는 약간 원어민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처럼 발음이 예. 한국말을 잘 못하고 또 오래 있다 보니 중국 갔더니 또 중국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발음이 좋지 않다는 건데 그거는 발음은 사실 좋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지만 그 담겨져 있는 문화 그 언어를 통해서 알고 있는 문화를 알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중국 길림성 용정시의 김현주 학생이 보내온 글처럼 우리말을 아끼자.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우리의 말과 글을 잘 그래도 보존하고 계셔서 맞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수님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민족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꼭 언어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무조건 집에서 조선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했던 것이 나중에 한국에 와서 한국말 배울 때 훨씬 도움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최영준이 불러주는 우리는 한민족. 바로 이런 마음이실 겁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에 카자흐스탄에서 교육 한류의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예,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한국 대학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 교육 한류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과 알마티 한국교육원 공동주관으로 지난 16, 17 양일간에 알마티에서 열린 2022 한국 유학박람회에는요, 현지 대학생들과 또 고교 졸업 예정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한국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 유학 설명회에는 한 500여 명의 예비 유학생들이 복도까지 가득 메운 채 한국 대학들이 제시한 유학 조건 그리고 학교 정보를 꼼꼼히 챙겨보면서 한국 유학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각 대학의 유학 안내 부스에는요, 일반 학교 정보 그리고 입학 등록 절차 그리고 또 학교가 제시하는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 등을 묻는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행사에는 대학생들은 물론이고요, 고교 졸업 예정자들까지 몰려서 이틀 동안 한 750여 명이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네. 현장에서 만난 아이굴량은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을 익혔다라고 제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유학의 기회를 꼭 잡고 싶다고 했고요. 또 동료들과 함께 온 르즈밀라 양은 러시아나 유럽으로 유학을 계획하던 친구들도 이번 설명회를 듣고 한국 유학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지면서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이라고 하죠. 그 응시자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알마티 한국교육원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요, 이 한국어 수강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토픽 시험을 연 3회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학생들의 한국 유학이 크게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태환 알마티 한국교육원장은요, 수교 30주년을 맞아 더욱 가까워진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를 반영하듯이 많은 학생들이 한국 유학에 관심을 보였다라면서 카자흐스탄에 뜨거운 교육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요, 알마티 한국교육원과 그리고 또 세종학당 그리고 한 400여 개의 학과 학교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시하고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시가 우호 협력 도시가 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군요. 예. 부산시가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시와 우호 협력 도시가 됐습니다. 알마티층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부산시에서 온 이성권 경제부시장 그리고 안승민 부산시 의회 의장 그리고 기업인들 그리고 또 알마티시에서 부시장과 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서 두 도시는 우호 협력 도시로서 상호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인적 교류 확대는 물론이고 경제, 문화, 관광, 영화, 특히 영화 그리고 디지털 산업,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또 부산에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북방지역 8로 개척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 대학생 엑스포 홍보단 그리고 기업인 등 55명의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 지난 13일 부산을 출발한 유라시아 부산 시민 대장정의 첫 성과물이기도 합니다. 이성권 경제부시장은요, 이날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지속해 왔다면서 이번 5도시 협력 체결로 영화 영상의 도시인 알마티와 또 국제 관광 도시인 부산시가 영상과 관광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특히 2030 부산 세계 엑스포 그러니까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팀이
김상욱 통신원이 원장으로 있는 고려문화원도 방문했다면서요. 예, 시민 대장경 팀들은 네. 고려문화원에서 제가 준비한 고려인의 도시 알마티라는 제목의 고려인의 역사 특강을 듣고요. 네. 또 공원예술가, 고려인 공원예술가 김겟나지 선생, 또 문공대 선생으로부터 생생한 그들의 삶, 중앙아시아에서 삶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알마티 시내에 위치한 고려인의 흔적과 발자취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마티 시내에는요, 우리 도시의 랜드마크인 카자탄 호텔을 비롯하여 공화국 궁전, 소년궁전, pushkin 국립도서관, 반필로바 공원 등등이 있는데요. 네. 고려인 건축가 황바진 또 김블라디미르의 작품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건물들이.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한 알마티에는요, 고려인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가에는 그 유명한 고려인 가수 빅토르 쪼이, 네, 빅토르 최. 동상, 예, 그리고 또 여러 번 소개했던 카자탄의 피겨 영웅 데니스 펜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런 도시가 전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알마티는 고려인의 도시라고 할 만하죠. 네. 정말 살고 계시는 많은 고려인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러시아 홈스크시에서 미니 축구 시합이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최근 홈스시 마약 등대 경기장에서 사할린 주 한인 디아스포라 미니 축구 시합이 열렸는데요. 사할린 주 한인 협회의 미니 축구 시합은 전통적으로 매해 개최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최근 3년 만에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마지막 경기에서 주한인협회의 우승컵을 홈스팀이 탔었기 때문에 이번 축구 시합 조직은 홈스 한인회에서 담당했습니다. 이날 경기에는 아니와 가르사카프, 돌린스크, 네벨스크, 홈스크와 윤사할린시 팀들이 참가한 가운데 1등은 돌린스크, 2등은 홈스크, 3위는 윤사할린스 팀이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주한인협회의 우승컵과 메달,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최고의 골키퍼, 최고의 수비수, 최고의 공격수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을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홈시 나탈리아 белоцерковская 부시장, 사할린 주두마 아르템 크루글릭 의원이 환영하며 수상자들에게 축하하고 시상했습니다. 내년 미니 축구 시합은 이번에 우승한 돌린스크시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의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이 홈스크시 마야크 경기장에서 사할린주 한인 디아스포라 미니 축구 시합이 펼쳐졌다고 하네요. 코로나19 때문에 3년 만에 경기를 하게 됐는데요. 1등은 돌린스크시, 그리고 2등은 홈스크시, 3등은 유즈노 살린스크시 팀이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한인협회 컵과 메달, 그리고 상금까지 받았다네요. 그리고 내년에 미니 축구 시합은 이번에 우승한 돌린스크시에서 진행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민족은 축구에 아주 뛰어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운동하기 좋은 계절 사할린의 축구 시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퀴즈
한마당. 자, 오늘부터 이 꽃을 그려볼 텐데요. 집에서 이 꽃 많이 보고 오셨나요? 네. 아유, 난 안 보고 왔는데 어떡하지? 선생님, 영숙이는 이 꽃 안 보고 왔다는데요? 아유, 괜찮아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이 꽃 화분을 가져왔죠. 역시 우리 선생님 최고! 아이, 근데 이 꽃을 왜 보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꽃에 대해 잘 알아야 잘 그릴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런 깊은 이유가 있었군요. 아유, 근데 우리 남편은 매일 보는데 왜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네? 아니에요. 이것도 열심히 보고 왔다고요. 아, 그럼 잘 그리시겠네요. 그려봐야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꽃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꽃을 그릴 때도 농담이 중요한데요. 손에 힘을 빼고 그려야 합니다. 자, 먼저 꽃잎 한 장을 먼저 그려보세요. 네. 자. 아이, 넌 잘 그렸는데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종이에다 먹칠을 했네, 먹칠을. 아, 손에 너무 힘을 많이 줘서 그래요. 힘을 빼고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요? 아, 조금만 더 힘을 빼보세요. 우리 이정희 회원님처럼요.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손에 힘을 빼고 지금 그린 꽃잎에다 꽃잎 한 장 한 장을 이어서 그려보세요. 아유, 넌 잘하는데 난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아유, 천천히 하면 될 거야. 남편 마음보다 이것 그리는 게 훨씬 쉬워. 아유, 그렇긴 하지. 문화센터에서 이 꽃 그리는 수업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러게요. 이것 그리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여러 해 사리풀로 원산지는 중국이지만 전 세계에서 관상용으로 널리 재배하고 있고요. 그 종류만 해도 500종이 넘습니다. 동양에서 재배하는 관상식물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꽃이 바로 이 꽃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진 가을에 서리를 맞으면서 홀로 피는 이것의 모습에서 우리 선조들은 고고한 기품과 절개를 지키는 군자의 모습을 찾았는데요. 이것을 일컬어 오상고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꽃인데요. 요즘 이것이 한창 피었습니다. 이것은 사군자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중국의 명절인 중양절에는 이것으로 만든 술을 마시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꽃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웃음꽃, 2번 국화, 3번 진달래.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네, 요즘 거리 곳곳에서 이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공원에서도 또 아파트 화단에도 이 꽃들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저는 특히 들판에 물이 지어서 피어 있는 작은 이 꽃들을 보면은 마음까지 참 향기로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음력 9월 9일이 중국의 명절인 중양절인데요. 올해는 그리고 보니까 10월 4일이네요. 중국에서는 중양절이면 산에 올라가서 술을 마시고 이것 술을 마시는 그런 풍속이 있다고 합니다.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면서 풍류를 즐기는 날인데요. 또 가정에서는 이것 전을 부쳐서 먹기도 한답니다. 중양절을 그래서 이것절 이렇게도 얘기한다네요. 중국에서는 이 꽃을 장수화라고 해서 중양절에 이것으로 빚은 술을 먹으면 재앙을 막을 수 있고 노화를 예방한다고 믿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중양절에 이렇게 하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중양절 풍습이나 이것에 얽힌 이야기 행복우체 통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 남겨주시고 또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행복우체통도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관장님께서는 현재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 전시관 관장을 맡고 계시는데 역사유물 전시관 이 김병학 관장님이 모은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곳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약 25년 정도 살면서 어떤 계기가 돼서 고려인들이 남긴 수적들, 관련 자료들을 수집을 해왔고, 그리고 제가 2016년 말에 이렇게 국내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몇 분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또 이곳에 광주 이 광산구 월곡동에 고려인 마을이 있고, 나름대로 이 고려인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곳 사람들과 제가 만나게 됐지요. 그래서 2017년 고려인 강제주 80주년 기념식을 치를 때 처음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려인 관련 자료를 특별전 형태로 전시를 한 바가 있고, 네. 그 이후로 이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곳에 고려인들의 그 유물, 수적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급격히 형성돼서 네네. 많은 분들이 뜻을 모으고 협력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걸 바탕으로 고려인 역사유물 전시관이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예. 이 역사유물 전시관에 어떤 역사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나요? 제가 그곳에 카자흐스탄에 살 때 수집했던 것들인데 그 어떤 특화된 것이 아니고 네. 고려인들이 남긴 수적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수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집한 것이 이제 사진이 있고, 사진이 물론 가장 많습니다. 예. 그리고 문서, 육필원고, 서적, 또 신문,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생활용품들, 예. 또 고려인들이 남긴 생활용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크고 작은 것들, 집에서 쓰는 연장도 있고, 네네. 의복, 옷도 있고, 뭐 어떤 사용했던 가방이나 뭐 물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전시하는 종합 역사 박물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곳은 장소가 이렇게 전시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네. 지금은 전시하고 있는 것은 물건 전시는 어렵고 예. 일단 사진, 신문, 서적 같은 이런 지류 이런 전시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역사유물 전시관에 전시된 그것들 중에 국가 지정 기록물로 지정이 된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수집했던 자료 중에 지난 2020년 1월에 네. 23권이 국가 지정 기록물 제13호로 이렇게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계기가 된 것이 2019년, 그러니까 3.1운동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네. 광주 광역시청 1층 로비에서 고려인 항일운동 및 문화 관련 자료 특별전 이 전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시를 계기로 이게 뉴스에 나가니까 국가기록원 측에서 실제 그걸 확인하러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쪽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보고 실제 실물을 확인하고 이것은 충분히 국가 지정 기록물로 등재가 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등재가 돼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제안을 해서 네네. 2019년 후반부에 등재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0년 1월에 소장하고 있는 고려인 모국어 문화예술 기록물 23권이 국가 지정 기록물로 등재가 됐는데 그중에 19권은 육필 원고고 예. 2권은 약 260매가 넘는 고려인들의 그 모국어 문화예술 기관이었던 고려극장의 역사를 담아낸 이 사진들이 모아진 2권의 사진첩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23권이 국가 지정 기록물 13호로 등재가 됐죠. 예. 근데 육필 원고는 정말 아주 귀한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육필 원고도 원고 나름입니다. 원고가 뭐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고려인들의 역사, 문화, 예술, 또 학술 분야에 대단히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자료들 위주로
이번에 국가 지정기록물로 등재가 된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해에 거쳐서 많은 심사를 이렇게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등재가 된 거죠. 예. 이 국가 지정 기록물로 지정이 되려면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먼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첫째는 이 전문가 심사를 4번에 걸쳐서 받아야 됩니다. 네. 먼저 확인을 하고 서류 심사를 보고 또 이제 그 자료에 대한 정밀한 이 심사를 전문가들이 하고 네. 그런데 이 소장자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가 없죠. 예. 누가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네네네. 그렇게 되고 또 3차에는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실물을 확인해가지고 꼼꼼히 확인을 해서 이게 과연 등재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요. 예. 가서 이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권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도 전혀 알 수 없는 네. 또 이 전문가가 따로 심사를 또 한 번 해서 거기에 최종 합격이 되면은 이제 이 등재에 대한 이 공고가 나가게 된 거죠. 그렇게 네. 해서 저도 처음 이렇게 해봤는데 그 중에 이렇게 23건이 국가 네네. 지정 기록물로 등재가 됐죠.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남긴 이런 기록물이 국가 지정 기록물 등재가 됐다는 것은 고려인들이 그 사이에 모국어로 생산했던 정말 가치 있는 자료들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네. 국가적 차원에서 정말 그 가치를 인정했다는 데에서 대단한 그 의의가 있고 또 고려인들도 이 역사적인 조국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이 자신들의 조상이 직접 생산했던 것을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데에서 아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계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은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에 가면은 국가 지정 기록물로 지정이 된 이런 그 역사 유적들을 직접 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가 이 전시 장소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네. 따로 국가 지정 기록물 전시실을 만들어 가지고 조그맣게 국가 지정 기록물의 의의와 제도는 무엇이고 지금 고려인들의 그 가지고 있는 작품 중에 국가 지정 기록물로 지정된 게 어떤 의의가 있는지 예. 이걸 이렇게 전시해 놓고 설명해 놓은 전시실이 따로 하나가 있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국가 지정 기록물이 그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가 지정 기록물들을 저희가 하나씩 자세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 끝곡 노사연의 바램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